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양리학 강의를 맡은 강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고 강의하면 참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리학 과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약동학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동학이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약동학의 개념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약동학의 네 가지 개념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흡수에 대한 기전에 대한 설명하고 이 흡수를 할 때 생체 이용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조직에 약물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동학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요. 약물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생체가 약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을 파마코카이네틱, 약동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동학에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limination. 그래서 앞자를 따서 ADME에 대한 성상을 이해하는 게 약동학의 중요한 일입니다. 옆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약물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혈장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혈장 내로. 그래서 약물이 혈장 내로 인입되는, 허용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흡수라고 하죠. 그리고 약물이 혈장 내로 인입된 이후에는 여러 간질이라든가 세포 내 액으로 또는 조직으로 약물이 가역적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물이 혈장 내 또는 간질, 조직 내에 분포를 하게 되면 간이나 신장 또는 여러 다른 조직에서 대사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사가 된 녀석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제거가 되게 되겠죠. 중요한 통로들 중에 하나가 소변, 담즙, 대변 등이 되겠고요. 또 다른 통로들이 있다면 눈물, 땀, 그리고 유즙 등을 통해서 엘리미네이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약동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경로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우선 나눈다면 경구를 중심으로 한 소화관 내 투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화효소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경구 투여가 좀 어려운 경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경구 투여 또는 약물의 이용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여하는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경구 투여에는 오랄이 있을 거고요. 오랄을 투여하게 되면 위장관에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들 막기 위해서 엔테릭 코티드 해서 소화효소로 분해로부터 막는 장룡피, 이거를 장룡피 제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비하는 양들을 천천히 분비한다고 그래요. 서서히 분비를 시키는 extended release, 이거를 서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약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소화관, 특히 경구 투여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사가 돼서 약물이 100%다 혈장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설화
그 혀 밑에서 살살 녹여서 먹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경구 투여 방법에는 정맥 또는 근육, 피하, 피내 투여 방법이 있고, 이것들 이외에 구강 흡입을 시킨다거나 또는 척수강내 또는 뇌내 측실내 투여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맥 내, 근육 내 피하, 피내 투여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리면, 정맥 투여 방법들은 그 혈관, 정맥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정맥 내 투여를 하게 되면 혈전의 위험성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브큐테이너스라고 하는 피하, 즉 그 정맥혈 근처에다가 투여를 해주게 되는 방법들을 쓰게 되죠. 대신 조직괴사라든가 심한 통증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를 하는 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근육 내 투여를 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육 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내 투여 방법들은 요쪽에 투여를 해서 쓰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맥 내 투여 방법하고 근육 내 투여를 했을 때 그 혈장의 농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맥 내 투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장 내로 인입되기 때문에 그 빠르게 투여한 농도 그대로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맥이 아닌 인트라머스큘러를 투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투여하기 좀 편하고 뭐 금연 패치 같은 것들이 주로 이렇게 쓸 텐데요. 경피형 패치 제제들이 있고, 이 패치 제제들은 붙으면 이 약물들이 천천히 릴리즈 돼서 결국에는 블러드 베슬 쪽으로 인입되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 장면은 투여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요약이고요. 장점과 단점들에 대한 요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가장 많은 투여 방법이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메타볼라이즈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약물이 흡수돼서 전신으로 흡수되기 전에 대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회 투여 효과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First Pass Effect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First Pass Effect가 나타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설화를 쓰게 되죠. 그래서 설화는 First Pass Effect를 바이패스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맥 내 투여에서는 이 녀석이 가장 그 장점은 용량을 그 적절하게 조절해서 투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대신 그 주사를 할 때 천천히 주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 내 투여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스스로 이제 투여할 수 있게 좀 선호하는 형태에 대한 장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하 투여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것들이 자극적인 약물 같은 경우에는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흡입용으로 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는 중독성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중독 약물들은 환자가 스스로 그 도즈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피칼로 투여하는 것들은 환자들이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더멀 패치 같은 제제들은 장점들은 퍼스트 패스 이펙트를 바이패스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투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그 방법이지만 이 녀석들을 왜 사용하냐 하면 부분적으로 퍼스트 패스 이펙트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약물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는 구토 증상들이 상당히 있거나 아니면 그 환자가 여러 그 이유로 경구 투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투여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약물이 이제 투여가 되면 그 세포 안으로, 조직에 있는 세포 안으로 약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 약들이 들어가는 방식은 다음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약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 밖에 이제 고용량의 약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동적 확산, 그 패시브 디퓨전에 의한 방법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옮겨가는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약물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단지 지용성, 그 리피드 솔루블한 약물들은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수용성, 워터 솔루블한 약물들은 세포막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수용성을 통과시키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방법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랜스포터들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터들을 쓰게 되면 단순 수동 확산보다는 조금 빨리 약물을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촉진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이 내부에 이미 많이 있고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 농도가 낮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들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은 상황의 약물들을 처치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능동적 수송,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의미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포막들은 세포 내 이입이라고 하는 세포막이 그 약물들을 조금 붙잡아서 세포 내로 집어넣는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은 조금 들어오기 큰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안쪽에 있는 약물을 바깥쪽으로 하게 되는 엑소사이토시스 같은 형태의 분출 경로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물들이 그 흡수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H입니다. 우리 약들은 그 약산성 약물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염기 약물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약산성 약물들은 그 HA 형태로 산성인 상황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중성이 되기 위해서 이 수소이온들을 그 잃어버리는 형태를 갖게 되고요. 염기 형태의 약물들은 염기성에서 그 수소이온을 얻어서 그 염기형 형태의 B 형태로 이루어지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체내의 pH가 그 이런 중성 그 약물에 있는 반응이 일정 평형이 되는 것보다 낮은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이 형태에서는 그 약물이 HA 형태와 pH 형태로 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포막을 통과할 때 그 이온화가 되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온화가 되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약산인 상태에서 통과가 약산성 약물들은 훨씬 잘하고 약염기 약물들은 통과를 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염기인 상태에서는 A-하고 B 형태가 조금 더 그 좋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염기 약물들이 통과를 잘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투여하고자 하는 약물의 형태가 약산성 약물인지 약염기성 약물인지에 따라서 체내에 있는 pH가 흡수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흡수 부위로 혈류량이 얼마큼 가느냐, 왜냐하면 그 혈장 안에 약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장하고 위를 보게 되면 장내로 혈관량이 많기 때문에 위보다 약물의 흡수가 훨씬 많게 되고요. 그리고 흡수에 이용될 수 있는 총 표면 주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장이 위보다 면적이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장이 아무래도 위보다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복용이 되게 되면 그 장내로 내려가는 속도가 지연이 되죠. 그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되는 장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서히 흡수되는 형태를 따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 표면에는 피당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가 불필요한 약물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세포 밖으로 퍼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피글라이코 프로테인입니다. 이 녀석들은 그 약물 내성인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글라이코 프로테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물에 대해서 생체 반응 중에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그 전신순환에 도달하는 약물의 비율하고 정도를 뜻하는 거로 기준점이 되는 것들은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약물이 분포하는 농도, 여기를 Area Under the Curve라고 하는 AUC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 대비 오랄 또는 다른 여러 투여 경로, 특히 오랄로 투여했을 때 AUC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이 AUC 오랄 퍼센트가 그 대사 없이 약물이 혈장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면 IV로 정맥으로 투여하든 오랄로 투여하든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100%가 나올 거고요. 대신 오랄로 투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헤파틱 메타볼리즘이 이제 벌어져서 약물의 원래 오리지널 드럭 상태가 대사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드럭의 농도가 시스테믹 상황에서 좀 떨어지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퍼스트 패스 헤파틱 메타볼리즘, 즉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 따라서 간 대사를 통해서 약물이 일정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맥 내 투여하고 비교했을 때 100%가 나오지는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생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 약인가에 대한 것도 약을 투여할 때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물을 넣게 되면 혈류를 떠나서 이제 세포 외액이나 조직으로 급속도로 들어가게 되는 분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약물은 투여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포 분포가 일어나서 어딘가로 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류의 농도는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혈류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혈관의 투과성들이 분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텐데요. 대부분 리버 캐필러리나 대부분 조직의 모세혈관들은 이렇게 슬리트 정선으로 돼서 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들이 쉽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반면에 특별하게 뇌에 있는 캐필러리는 이렇게 타이트 정선 형태로 되어 있어 약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BBB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러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는 그 뇌에서는 차질된 드럭은 못 들어가게 되고요. 그 리피드 솔루블한 드럭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캐리어가 메디에이션 되는 드럭들만 뇌 안으로 분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분포가 됐을 때 분포 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포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 보면 우선 혈장에 분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들이 그 세포들이 존재하는 여기 사이들을 세포 외액 또는 간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세포 내까지 이제 침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혈액이 분포할 수 있는 곳은 혈장, 그리고 이 겉에 간질액, 그리고 세포 내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큰 분자량을 갖고 있거나 혈자남과 광병막에 결합하는 약물들은 세포 외액이나 세포 내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장에서만 약물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70kg 성인의 체액을 보게 되면 약 4리터, 그 4리터 정도의 그 혈장 분포 용적들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분자량이나 침수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분자량이 낮기 때문에 그 아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세포 외액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침수성이기 때문에 세포 내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70kg 성인의 한 14리터, 체중의 약 20% 정도 분포 용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낮은 분자량이면서 친지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포 안쪽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 42리터, 체중의 약 60% 정도의 분포 용적을 갖게 됩니다. 분포 용적을 구하는 것들은 그 로그 페이지로 그 이것들을 변했을 때 바로 IV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 혈장의 농도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지금 현재 농도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형태의 분포 용적이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약동학에서 흡수하고 분포 두 가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사하고 배설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렸는데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세 여성 환자가 약물 과량 섭취로 인해서 응급실로 실려 왔을 때 해독제를 투여하는데 어떤 경로로 투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응급상황이라는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걸 고려하고 생각하고 풀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정답은 여러분들 그 PPT 강의록에 띄워져 있으니까 그걸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처음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들리기 어땠을지 조금 걱정스럽고요. 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는 속도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떤 정도의 이야기까지 전달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를 좀 파악하면서 강의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조금 더 뭐 알고 싶거나 이해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메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저한테 전달이 되면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한 학기 동안 약리학이 재미없지 않게, 포기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되길 바라고요. 즐겁게 공부를 해서 언제든 뭐 이 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여러 경로들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